패널 중에서 무슨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시간상 그것도 같이 한번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그 발제자분들께서 대답해 주시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그냥 패널로 말씀도 잘 들었는데 좀 추가 그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방금 우리 그 이정근 교수님께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그 질문해 주신 데 대해 한 가지를 좀 덧붙여 가지고 한번 강병한 공사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독일 통일을 이제 그 전형적인 흡수 통일의 성공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그 남북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그 미스리딩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독일이 흡수 통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그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흡수 통일하면은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독일 통일의 그 프로세스 측면을 본다면은 사실상 동독 정부가 그 어떤 그 평화로운 그 체제 전환 과정의 그 과정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독일 통일을 결정한 그 최종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 총선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독 정부가 사실은 연방의 일원으로 이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결과가 사실 독일 통일의 과정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놓고 딱 성격을 기준을 본다면은 결국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바로 그 독일 동독 주민들이 그 서독과의 통합을 받아들이고 총선으로 그들의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남북 그 통일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외부 요인, 어떤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 측면을 다 떠나서 가장 그 근본적인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북한 주민 오리엔티드, 북한 주민 중심의 접근법을 가지고서 그 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우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접근법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 나머지 여타 어떠한 유형의 프로세스도 사실은 실질적인 그 추진력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독일 통일을 우리 흡수 통일이라고 흔히 얘기했는데 흡수 통일이 아니라 합의식 통일이라는 어떤 성격을 분명하게 다시 재규정을 해서 독일 통일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올바른 어떤 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래서 남북 통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흡수 통일로 때 되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국 합의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인식시키는 그 노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독일 통일로부터 배워야 되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 성격 부분을 좀 우리 발제자님께서 강공사님께서 한번 좀 명쾌하게 한번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있으시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신총영사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북한 주민이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통일을 하려면. 그럼 여기 탈북자들 지금 3만 5천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 전 정부만 하더라도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래도 그 대우를 하고 뭐 정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양지역 같은데 피복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말이야. 전에는 그게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게 상당히 정말 지원을 본부에서 받고 지금 그게 되질 않아요. 나오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전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심리전 전단 뿌리는 것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또 인권 문제 제일 중요한 인권 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퇴행을 하고 있는 거야 통일에 대해서. 완전 퇴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공작부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북한은 지금 그런 방법 외에 이 지금 얘기하는 이걸 뭐라 그럴까
저 김씨 패밀리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저 국정원에 우리 이병호 전에 원장이 그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로 깊이 들어가서 지금 그래서 이병호 원장은 특별 지금 저 경호를 하고 있어요. 이 월간조선에도 그게 나오고 뭐 여러 군데 저 김씨 패밀리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공작을 해서 사실 그분이 해가지고 그 공작 몇 개를 해서 하나가 성공한 게 이제 그 황장혁 공작인데 앞으로 저기를 하려면 저 참수작전 저거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저 김씨 저놈이 살아있어가지고 저놈이 있어가지고는 통일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해봤지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게 지금 우리가 교훈을 찾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다 달라. 우리하고는 프로세스가 다 다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쪽에 그거는 뭐 지금 이거 하긴 뭐 또 그건 좀 상당히 그 강제성이 있어서 뭐한데 거기다 연관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의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역사적 동북공정과 우리가 충돌이 된단 말이죠. 통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중국을 대나라를 이용해서 통일을 하고 나니까 중국 입장은 완전 아까도 나왔지만은 전혀 딴 생각이었단 말이죠. 오히려 한반도를 갖다가 자기의 지방정부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금도 현재 오늘날까지도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중국이 역사적인 동북공정, 한반도는 자기 지방 속국이었다. 물론 고조선까지도 그것도 확장을 시켜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주도권을 쥘 수 없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외부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통일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고 또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역사 동정 문제 모순 충돌되는 문제 분명히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에 대비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규건 공사 좀 아쉬운 게 북한에서 얘기하는 김일성 민족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킨다든가 이럴 때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게 북한에서 민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냥 그 단어를 한민족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데 김일성 민족이라고 읽으면 해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연구한다든가 그럴 때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독일 통일에 관련돼서인데요. 독일 통일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안보적인 측면이 결국은 저는 가장 기반이 됐던 게 소위 그 전에 나토의 이중 결정. 나토의 이중 결정이 뭔가 하면 이제 당시에 소련의 SS-20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응해서 나토가 이제 퍼싱2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건데 그게 왜 그 의미가 있냐면 그걸 통해서 소련의 안보적 위협이 협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갈이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서독은 안심하고 동독 정책을 할 수 있었고 소련에 대해서 정책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금의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비시켜 보자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지금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그런 결정을 좀 내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다른 분도 있으십니까? 예, 김명철 박사님. 저는 뭐 코멘트는 생략하고 간단한 질문을 한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길규 박사님께
그 민족 통일,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하고 민족성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민족 통일을 위한 그 논의인데, 지금의 남북 간의 상황을 보면 아까 저 이규건 박사도 얘기했지만 민족 정체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권적 차원에서요. 우리는 한민족을 얘기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민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그 전략적 또는 전술적 방안이 있다면,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그 강병한 공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사실은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아까 그 동독내에서 그 혁명이 이제 사실 서독이 협수 통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 동독내 주민들이 서독에 의지하려는 그런 혁명의 동인이 뭐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한다면, 서독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공공연히 통일 정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독에서도 동독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공표한 일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선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줄이고,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온 것이 이제 독일 통일 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이정근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면서 그렇고, 신봉섭 총영사님이나 이기권 총사님, 김광철 박사님 다 이제 이런 분야에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길규 박사님이 한민족,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해서, 민족 동질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또 많이, 또 북한하고 워낙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내고 수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강병한 박사님. 그런데 내가 이제 기본 원인은 나토라는 공동 방위 기구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북한하고는 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독일 이 통일을 하는 목적이, 독일은 평화적인 통일이 됐다. 우리의 통일 지향점도 자유민주 체제로의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하자.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화 통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참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는데, 제가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독일 통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급작스럽게 왔다. 마찬가지로 키신저도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 어떤 기회에 어떤 동일으로 어떤 돌발 사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독일 쪽하고 북한, 남북한 한반도를 바라보는 이 과거 경험 있는 사람들, 학자들의 시각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독일 통일하면서 그런 평화 통일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남북한을 볼 때는 좀 틀린 게 아니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저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 북한 평장의 핵심부들 3,000명, 아니면 이 지도부의 비자금, 통치자금,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핸들하는 게 우리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근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코멘트에 대한 제 의견은, 남북한 간에는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필요를 하면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평화 통일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과의 차이가, 아까
정권 교체 방안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 방안도 북한 정권은 완전히 폐쇄적인 정권이죠.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것도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도부를 교체를 한다? 그건 그야말로 참수 작전을 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통일을 이야기는 하지만은 남북과 현실에 와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영사님 또 신총사님 이야기가 통일에 대한 예, 제기 중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역으로 삼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접근법 뭐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서독 통일을 보면은 동독 주민들이 앞장을 섰죠. 앞장을 섰는데 이게 흡수 통일이냐 이게 평화적인 통일이냐 그래서 그건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동독 정부가 이 지도층이 그야말로 호네크 18년 집권한 호네크라든지 모드로 정권이라든지 여기는 그야말로 이 통치를 못해가지고 재정이 파탄이 나고 지방은 지방 정부대로 부채 눌리지고 어떻게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으니까 서독에 계속 손을 댑니다. 우선 처음에 뭐 이 50억 불 달라, 150억 유로 달라.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때서 오는 거는 뭐 10억 마르크, 20억 마르크 바로 지원합니다. 처음 왔을 때 이 육류하고 농산품 2억 마르크 왔을 때는요 일주일 만에 바로 지원합니다. 텔식 보고 야 빨리 지원해. 두 번째 50억 마르크 지원 왔을 때도 2주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는 지원하면서도 이 호네크 총리는 이걸 정권을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모드로 총리한테는 끝까지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단계 통일 방안을 만들게끔 통일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걸 만들게끔 압박을 마지막까지 넣어요. 그래서 자유 총선을 끄집어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도부의 국정 운영 능력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흡수통일이에요. 하지만은 그런 상황, 이 지도부가 정권 계획도 못하고 서방하고의 제대로 경쟁도 못하니 저 무능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들고 일어난 거는 주민들이에요. 그죠? 맞아요. 주민들은 맞는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지도부의 무능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부 중심으로 보면은 그건 흡수통일이죠. 하지만 지도부가 바뀌고 난 뒤에 마지막에 자유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동독의 데미지를 이제 총리가 들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소련도 분명히 이거는 3인당이 이긴다. 기민당이 이길 수가 없다. 3인당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소련에서 봤을 때도 동독 지부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독 국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정권만 기획만 좋지만 좀 해주면은 집권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3인당이 이긴 걸 생각했어요. 근데 개표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게 자민당이 이긴 겁니다. 자민당이 아니라 기민당이 이긴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론은 그래 놨지만은 전체적인 그거는 통치한 사람들의 실체, 그게 동인이 됐다. 그런 면에 보면 이게 흡수통일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동의는 촉발은 그래 됐더라도 마지막 과정과 결과를 보면은 이건 평화통일은 맞아요. 그다음 그 많은 시위, 계속되는 시위에도 소련 이 동독 군과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4만의 이 군인이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해 있어도 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 무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그거는 콜이 이 셰바니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 호네크의 40주년 동독 정권 40주년 기념 행사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동독 내부에 너가 문제가 많은데
너가 내부 문제는 너가 스스로 해. 이게 바르샤바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던 시기는 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서독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시위로 끝날 수 있고 유혈이 되지 않았던 것은 서독에서의 공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시의 외상의 획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동독 주민들이 시위 때 피가 흘렀더라면 유혈 사태가 났더라면 통일되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 그 조직을 하고 결국 지휘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독의 지휘부도 중요하고 동독의 지휘부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 수많은 보통 모이면 여러 수십만이 모이니까 그 계속 89년 9월부터 계속 몇 달 동안 시작되는데 70만, 80만씩 모이니까요. 어떨 때 100만 가지 모입니다. 근데 그 유혈의 사태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면적으로 서독 콜 정부와 특히 텔칙이라는 사람, 정말 뼈가 엄청나게 많은 모략가입니다. 진짜 이 동독의 동서독 통일의 주역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텔칙이다, 텔칙. 콜은 텔칙이가 움직인 거지 콜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이 러시아에 대한 소련에 대한 접근, 공작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 시위도 피 한 방울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평화적인 교체는 맞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평화적인 통일이냐 아니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격이 흡수 통일이라는 건 강압입니다. 근데 강압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동독 정부의 그 무능한 지휘부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과도 체제에 대한 어떤 위기 관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결정을 한 사람은 동독 주민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렇지 그거는 그래서 그 성격을 합의에 의한 통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서독이 주도적으로 한 걸로만 이렇게 되고 동독은 무능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옳든 그렇든 적을 상대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 위기 관리 과정이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이 중요해요.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그런 포인트도 뭐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데 이 독일 통일 쭉 과정을 보면은 이 주민들의 이거 시위를 하면서 시위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뭐냐면은 마르크 와라. 마르크가 오지 않으면 우리 가겠다. 마르크 화라. 그러니까 돈을 말이죠. 동독이 잘 사는 그 경제를 우리하고 우리 쪽에 보내달라. 라고 하는 주민들의 구호가 이 평화적으로 물론 하지만 나타나는 구호는 아주 뭐라 그럴까, 레티컬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독은 거의 마지막 붕괴 상황에 갔어요, 붕괴 상황에 가가지고 이건 뭐 그냥 내버려둬도 없어지는 게 그래서 이 콜이 독일 통일 10개 방안을 만들고 한 이유도 동독이 붕괴를 했을 때 이건 통일은 더 안 된다. 동독의 붕괴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10개 방안을 만들고 이 러시아와 소련과의 그 협동을 위해 가지고 이 유일도 막고 지금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 우리 신총선께서는 뭐 또 그런 프로세스 면에서는 또 초점을 그렇게 둘 수 있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저는 이거 그냥 국력 차이와 이 통치 그 결과에 따른 흡수가 그건 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는 사실 시간에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하면서 예. 얘기하라고 그냥 간단히 끝나라고 너무 길게 나가니까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저 이길규 그 박사님께 대한 또 질문도 있는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조영정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발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우리 과거에 그 중국의 속국이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하면 발해에 관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 민족 그 역사로 포함시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송수영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약한 국가가 통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 것 같기는 한데 백제와 고구려가 이제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후발 국가인 신라가 이제 잘 그 관리를 해가지고 강국이 된 부분도 있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그 망할 그때 돼가지고 내분이 아주 극심했어요. 그래갖고 연개소문이 그냥 죽은 이후에 자기 아들끼리 싸워서 뭐 난리치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도 마찬가지로 그 충신들 이런 사람들 그 안에서 조정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했는데요. 결국 여기서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대치돼 있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먼저 내분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광철 박사님 이제 말씀 주신 민족 정체성을 남북 통일 이후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우선 영토 통일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영토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통일인데. 이제 과거의 전통에서 이 문화를 통일한다는 접근도 지속해야 되지만 저는 좀 미래를 내다보고 요즘 우리의 한류라든가 또 최근에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그 통일 이후의 문화 정체성은 우리가 이미 그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문화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가 이런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전략을 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자연히 이 문화 정체성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멘 통일 과정을 보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주도하지는 않았어요. 그 남북 예멘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정상회담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통일 한국 체제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질문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어떻게 지금 통일 목표를 설정하고 있냐면은 그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 정권 제거를 통한 남북한 연방제 실시, 또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그 다음에 남북한 긴장 완화 문제는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통일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 주도권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를 정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앞으로는 그 우리가 정보기관 출신인 만큼 뭔가를 좀 실행력으로 옮기고 도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세미나가 진행됐으면 해요. 일반 학자들 세미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 놔둬서 어떻게 북한이 지금 핵무기도 갖고 있고 대화에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풀어도 안 나옵니다. 심리전을 더 강화하든지 또 해외에서 국내에서 할 것 없이 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오퍼레이션.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이 일반 대학 교수들처럼 그런 세미나 이렇게 한다면 절대 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저기 필드를 띄워봤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을 전략을 짜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취약성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공략을 해야지 나오죠. 안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네 분 그 발제자님 그리고 두 분 토론자분께서 사실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엄중한 주제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충분한 발표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자료들은 뭐 우리 저 스태프진에서 아마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그 토론 자료들도 다 올려놓으실 걸로 알고 또 각자 이제 뭐 개별적으로 또 추후에 보고 싶은 분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당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예정 시간보다 거의 한 30분 이상 지나긴 했는데 오늘 아주 토론이 아주 열성적으로 잘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잘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뭐 각 개별 주제로 해가지고 해도 뭐 충분히 하나하나가 그 세미나가 될 수 있을 사안인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 만들어지기를 빌면서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